제인 에어, 샬롯 브론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니슬립 책 낭독에 큰 힘이 됩니다. 로이드 씨와 나눈 대화와 앞에서 언급한 배 씨와 에버트의 대화로부터 나는 몸이 회복되길 바랄 수 있는 동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만큼 희망을 얻었다. 곧 변화가 일어날 듯이 보였고 나는 조용히 그것을 바라면서 기다렸다. 그러나 그 변화는 쉽게 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다. 건강 상태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언급이 전혀 없었다. 리드 부인이 가끔씩 나를 무서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내게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다. 내가 아픈 후부터 그녀는 나와 자기 자식들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는 작은 방에서 나 혼자 자게 정해주었고 식사도 나 혼자 하게 했으며 사촌들이 응접실에 있는 동안에는 나를 육아실에서 지내게 했다. 그러나 나를 학교에 보내겠다는 뜻을 비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지붕 아래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그녀가 오래 견디지 못하리라고 나는 본능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내게로 향할 때면 그 어느 때보다도 극복할 수 없는 뿌리 깊은 혐오감이 드러났다. 일라이자와 조지아나는 되도록 내게 말을 걸지 않으려 했는데 자기 어머니의 명에 따라 그러는 것이 분명했다. 조는 나를 볼 때마다 혀로 볼을 볼록하게 만들어서 놀렸고 한 번은 때리려고 했다. 그러나 전에 나를 불같이 화나게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강한 분노와 맹렬한 반항심에 휩싸여서 나는 즉시 그에게 맞섰다. 그는 그만두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는지 심한 욕설을 퍼붓고 내가 분명히 자기 코를 부러뜨렸다고 말하며 달아나 버렸다. 사실 나는 주먹으로 있는 힘껏 얼굴에서 툭 튀어나온 코를 후려쳤다. 그 일 때문인지 아니면 내 모습 때문인지 그가 겁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유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지속시키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자기 어머니 옆에 가 있었다. 저 심술궂은 제인 에어가 미친 고양이처럼 어떻게 자기에게 달려들었는지 그가 울먹이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의 말은 매우 냉정하게 중단당했다. 그 애에 대해서라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존. 내가 그 애 곁에 가지 말라고 그랬지? 그 애는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어. 너나 네 누이들이 그 애와 어울리기를 바라지 않는다. 난간에 기대있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불쑥 소리를 질렀다. 그 애들이야말로 나와 어울릴 자격이 없어요. 리드 부인은 뚱뚱한 편이었지만 전에 없던 이 대담한 말을 듣자마자 날쌔게 계단을 올라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나를 육아실로 휘몰고 가서는 내 침대 가장자리에 나를 부서질 듯이 앉히고 단호한 목소리로 날이 셀 때까지 그곳에서 일어서거나 한마디라도 입을 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리드 외삼촌이 살아계신다면 뭐라 하셨을까요? 나도 모르게 그런 질문이 튀어나왔다. 나도 모르게라고 말한 것은 내 의지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혀가 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내 입을 통해 말했다. 뭐라고? 리드 부인이 숨을 죽이며 말했다. 평소 차갑고 냉정한 그녀의 회색 눈에 공포의 빛이 서렸다. 그녀는 내 팔을 놓더니 어린애인지 아니면 악마인지 모르겠다는 듯 나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리드 외삼촌이 천국에서 외숙모의 행동과 생각을 전부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은 외숙모가 나를 하루 종일 가둬두는 것도 내가 죽기를 바란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리드 부인이 곧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내 몸을 세게 흔든 다음 내 양쪽 따귀를 갈기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다. 그녀가 아무 말도 안 한 대신 배 씨가 1시간 동안 장황하게 설교를 해댔다. 그녀는 지금까지 집안에서 키운 아이들 중에서 나처럼 못되고 방자한 아이는 없을 것이라고 우겨댔다. 나는 그녀의 말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나쁜 감정들만 들끓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11월, 12월이 지나고 1월도 반이나 지나갔다. 게이츠에 대해서는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평소와 다름없이 떠들썩한 명절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선물이 오가고 만찬과 이브닝 파티가 열렸다. 당연히 나는 모든 즐거움으로부터 제외되었다. 내 몫의 즐거움은 일라이자와 조지아나가 날마다 얇은 무슬림 프록에 주홍색 허리띠를 메고 머리를 예쁘게 말고 응접실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과 나중에는 아래에서 연주되는 피아노와 하프 소리나 집사와 하인이 이리저리 오가는 소리, 다과를 낼 때 유리장과 자기가 부딪히면서 내는 달그락 소리, 응접실 문이 여닫힐 때 잠깐 들리는 웅성거리는 대화를 듣는 것이 전부였다. 이 일이 지겨워지면 나는 계단 꼭대기에 있다가 고적하고 조용한 육아실로 물러났다. 그곳에 있으면 조금 슬프기는 했지만 비참하지는 않았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 나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배씨가 상냥하고 친근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신사숙녀들로 가득한 방에서 리드 부인의 무시무시한 감시의 눈초리 아래 저녁 시간을 보내느니 배씨와 조용히 지내는 쪽을 기쁘게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배씨는 주인집 아가씨들에게 옷을 입히고 나면 대개는 촛불을 들고 떠들썩한 부엌과 가정부 방으로 재빨리 가버리곤 했다. 그러면 나는 난로불이 낮게 사그라질 때까지 무릎 위에 인형을 올려놓은 채 앉아서 어두운 방 안에 나 말고 유령은 나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이따금씩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타다 남은 불씨가 흐릿한 붉은색으로 잦아들면 나는 매듭과 끈을 최대한으로 잘 당겨서 서둘러 옷을 벗고 추위와 어둠을 피해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들 때마다 나는 항상 인형을 가져갔다. 사람에게는 사랑을 쏟아부을 뭔가가 필요하다. 애정을 쏟아부을 더 중요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허수아비 축소판처럼 달아해진 바래고 구멍난 인형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데서 기쁨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인형이 살아있어서 느낄 수 있다고 반쯤 생각하며 어쩌면 그렇게도 이 작은 장난감을 우스꽝스러울 만큼 진지하고 소중히 여겼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다. 인형을 잠옷으로 감싸고 자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인형이 잠옷 속에 안전하고 따뜻하게 있으면 인형 역시 행복하다고 믿으면서 나도 어느 정도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손님들이 돌아가길 기다리며 계단을 올라오는 배씨의 발소리가 들리길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때로 그녀는 중간에 골무나 가유를 찾으러 혹은 내게 저녁 식사로 롤빵이나 치즈케이크를 가져다 주러 올라와서는 내가 그것을 먹는 동안 침대에 앉아있다가 다 먹고 나면 이불로 나를 꼭 덮어준 다음 2번 입을 맞추고 잘 자요 제인 양 이라고 말해주곤 했다. 그렇게 상냥할 때면 배씨가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예쁘고 친절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가 항상 그렇게 기분 좋고 상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는 자주 그러지만 내게 매정하게 대하거나 꾸짖거나 부당하게 일을 많이 시키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배씨가 틀림없이 타고난 능력이 뛰어난 아가씨였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맡은 일을 모두 빈틈없이 해냈고 뛰어난 이야기 솜씨를 지니고 있었다. 적어도 그녀가 들려준 옛날 이야기를 통해 내게 남겨준 인상으로 판단해보면 그렇다. 그녀의 얼굴과 몸매에 대한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녀는 예쁘기도 했다. 날씬하고 젊은 그녀는 검은 머리와 검은 눈에 이목구비가 매우 아름다웠고 피부가 곱고 깨끗했다. 그러나 성격은 변덕스럽고 조급했으며 원칙이나 정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설사 그랬다 해도 나는 게이츠헤드 저택에 있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녀를 더 좋아했다. 1월 15일 오전 9시경이었다. 배씨는 아침을 먹으러 나가고 없었다. 사촌들은 아직 어머니에게 불려가지 않은 상태였다. 일라이자는 닭 모이를 주러 가기 위해
보닛을 쓰고 따뜻한 정원용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그 일을 좋아했지만 그것 못지않게 가정부에게 달걀을 팔아본 돈을 어딘가에 꼬불쳐두기도 좋아했다. 그녀는 장사 수완이 있었고 저축을 좋아하는 성향이 두드러졌다. 그러한 성향은 달걀과 닭을 파는 데서뿐만 아니라 화초의 뿌리와 씨, 식물 가지들을 정원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데서도 나타났다. 일라이자의 정원에서 나오는 물건 중에 그녀가 팔고 싶어 하는 것은 전부 사라고 리드 부인이 정원사에게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그리고 일라이자는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 머리카락이라도 잘라서 팔았을 것이다. 돈으로 말하자면 그녀는 처음에는 그것을 낡은 헝겊 조각이나 오래된 머리 지짐용 종이에 싸서 이상한 구석진 곳에 숨겨놓았다. 그러나 이렇게 숨겨놓은 돈이 가정부에게 계속 들통이 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일라이자는 5할이나 6할 정도로 고리대금업자 수준의 이자를 받고 어머니에게 돈을 맡기는데 동의했다. 그녀는 석 달마다 이자를 챙겼고 작은 장부에 거래 내역을 불안해하면서 꼼꼼하게 적어두었다. 조지아나는 높은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매만지며 다락의 서랍에 쌓여있던 조화와 낡은 깃털을 섞어가며 곱슬머리를 닦고 있었다. 배시로부터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정리를 해놓으라는 엄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배씨가 지금은 나를 일종의 육아실의 보조 하녀 취급을 하며 내게 방을 정리하고 의자에 먼지를 터는 등의 일을 자주 시켰다. 퀼트를 바르게 정리하고 잠옷을 개킨 다음 나는 창가 의자로 가서 그곳에 흩어져 있는 그림책 몇 권과 인형 집 가구를 바르게 놓았다. 자기 장난감에 손대지 말라는 조지아나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나는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 작은 의자들과 거울, 요정 접시와 잔들은 그녀 소유의 물건들이었다.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창문에 낀 꽃 모양의 성에에 입김을 불어서 바깥 마당을 내다볼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밖은 사방이 고요했고 혹독한 서리의 영향으로 생기를 잃은 상태였다. 이 창문에서는 문지기의 오두막집과 마차길이 보였다. 유리를 덮고 있는 나뭇잎 모양의 은색 성에를 녹여서 밖을 내다볼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막 만들어낸 순간 대문이 활짝 열리고 마차 한 대가 굴러 들어왔다. 나는 마차가 길을 따라 올라오는 모습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게이츠헤드에 마차들이 자주 왔지만 내 관심을 끌 손님을 태우고 오는 마차는 하나도 없었다. 마차가 집 앞에서 멈춰섰고 초인종이 크게 울린 다음 새로 온 사람이 안으로 맞아들여졌다. 이 모든 것이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나는 배고픈 작은 울새가 가까이 다가와 창틀 옆 담에 기대선 벌거벗은 벚나무 가지 위에 앉아 지저귀고 있는 광경에 더 강하게 끌렸다. 내가 아침 식사로 먹다 남긴 빵과 우유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롤빵 조각을 잘게 부순 다음 창턱 위에 빵 조각을 놓아주려고 창틀을 당겨 열고 있을 때 배씨가 위층으로 뛰어 올라와서 육아실로 들어왔다. 제인야, 치마를 벗어요.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오늘 아침에 세수는 한 거지? 나는 새에게 빵을 주고 싶어서 대답하기 전에 창틀을 한 번 더 당겼다. 창틀이 열렸다. 나는 빵 부스러기를 석조 창턱 위에 조금, 벚나무 가지 위에 조금 뿌린 다음 창문을 닫고 대답했다. 아니요, 배씨. 이제 막 겨우 먼지 털기를 끝냈는데요. 골칫거리에 속 편한 아이 같으니라고. 도대체 지금 뭐라고 있었니? 장난이라도 치고 있었던 것처럼 얼굴이 아주 벌겋네. 왜 창문을 열고 있었니? 배씨가 몹시 서둘러서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나는 굳이 대답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 그녀는 나를 세면대로 끌고 가서 비누와 물로 내 얼굴과 손을 인정사정 없이 그래도 다행히 잠깐 동안만 박박 문지른 다음 거친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녀는 뻣뻣한 빗으로 내 머리를 빗겨 정리하고 내 앞치마를 벗기더니 서둘러 계단 꼭대기로 데려간 다음 거실에서 날 보자는 사람이 있다며 곧장 내려가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누가 나를 보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려 했다. 리드 부인이 그곳에 있는지 물어보려 했다. 그러나 배 씨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 육아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린 후였다. 나는 천천히 내려갔다. 거의 석 달 동안 한 번도 리드 부인의 면전으로 불려가 본 적이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육아실에서만 지냈기 때문에 거실과 식당과 응접실은 내게 들어가기 싫은 끔찍한 곳이 되었다. 나는 이제 텅 빈 복도에 서 있었다. 내 앞에 응접실 문이 보였다. 나는 무섭고 떨려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 시절에는 부당한 벌 때문에 생겨난 두려움으로 내가 얼마나 한심한 꼬마 겁쟁이가 되었던가. 육아실로 되돌아가기도 두려웠고 응접실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도 두려웠다. 나는 안절부절 망설이며 10분 동안 서 있었다. 세차게 울리는 거실 종소리에 나는 결심했다. 들어가야만 했다. 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속으로 자문하면서 나는 양손으로 뻣뻣한 문 손잡이를 돌렸다. 그러나 1, 2초 동안 문 손잡이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서 리드 외숙모 외에 어떤 사람을 보게 될까? 남자일까? 아니면 여자일까? 손잡이가 돌려지고 문이 열렸다. 문으로 들어서며 몸을 숙여 절을 하고 고개를 들자 검은 기둥이 보였다. 처음에는 양탄자 위에 똑바로 서 있는 그 곧고 가늘고 검은 단비를 입은 형체가 내게는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맨 꼭대기에 있는 험상궂은 얼굴은 기둥머리 대신 작은 기둥 위에 올려놓은 조각가면 같았다. 리드 부인은 평소처럼 난로가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내게 가까이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가 나를 무자비한 돌 같은 그 남자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바로 이 아이 때문에 당신에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남자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짙은 눈썹 아래서 반짝이고 있는 캐묻는 것 같은 회색 눈으로 나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엄숙하게 말했다. 몸집이 작군요. 몇 살이죠? 10살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가 의심스럽다는 투로 대꾸했다. 그가 몇 분 동안 나를 자세히 더 살펴보더니 곧 말을 건넸다. 이름이 뭐지, 꼬마 아가씨? 제이네어예요. 이 말을 하면서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눈에 그는 키가 커 보였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나는 매우 어렸다. 그는 얼굴 생김새가 컸고 얼굴뿐만 아니라 골격, 윤곽도 똑같이 무정하고 엄해 보였다. 그런데 제이네어, 너는 착한 아이니? 나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내 주변의 작은 세계는 정반대되는 의견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리드 부인이 고개를 세게 젓는 것으로 나 대신 답을 한 다음 곧 덧붙였다. 어쩌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적게 할수록 더 좋을 겁니다. 브로크러스트 씨. 그런 말을 듣다니 유감입니다. 저 애와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수직 상태에서 몸을 구부리며 리드 부인 맞은편의 안락의자에 앉았다. 이리 오너라. 그가 말했다. 나는 양탄자 위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는 나를 자기 앞에 정면으로 똑바르게 세웠다. 이제는 그의 얼굴이 내 얼굴과 거의 같은 높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얼마나 대단한지 드러났다. 코도 크고 입도 크고 튀어나온 이도 얼마나 크던지. 못된 아이를 보는 것만큼 딱한 일도 없지. 그가 말을 시작했다. 특히 못된 여자아이의 경우에 말이야. 나쁜 아이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니? 지옥으로 갑니다. 나는 그렇게 즉시 정답을 말했다. 그러면 지옥이 뭐지?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니? 불구덩이에요. 그러면 너는 그 구덩이에 떨어져 거기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싶니? 아니요. 그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잠깐 동안 곰곰이 생각했다. 하고 보니 내 대답은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반드시 건강을 유지해서 죽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너보다 어린아이들이 날마다 죽는데 겨우 하루 이틀 전에도 내가 5살 된 어린아이를 묻었다. 착한 아이였다. 그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 있다. 네가 불려간다면 너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그의 의심을 없애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양탄자 위에 놓인 2개의 커다란 발 위로 시선을 내려뜨리고 그 자리에서 멀리 벗어나기를 바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며 네 훌륭한 은인에게 폐를 끼친 데 대해 반성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를 바란다. 은인? 은인이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리드 부인을 은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은인이라는 건 기분 나쁜 것임에 틀림없어.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리니? 내 신문자가 계속 물었다. 네. 성서도 읽고? 가끔요. 기쁜 마음으로 읽니? 성서 읽는 것을 좋아하니? 요한의 묵시록과 다니엘, 창세기와 사무엘, 출애굽기 조금 하고 열왕기와 역대기, 욥기와 요나 중에서 몇 군데를 좋아해요. 그리고 시편은? 네가 그걸 좋아하면 좋겠는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고? 저런, 놀랍구나. 나한테 어린 아들이 있는데 너보다 어리다. 그 애는 시편을 6편이나 외운단다. 그 애에게 생강 비스킷하고 시편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그 애가 그런단다. 아, 시편이요. 천사들은 시편을 노래해요. 저는 여기 하늘 아래에서 작은 천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애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돈독한 신앙심을 가진 것에 대해 비스킷 2개로 보상을 받는단다. 시편은 재미없어요. 내가 말했다. 그게 바로 네 마음씨가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것을 바꾸려면 하느님께 기도해야만 한다. 새롭고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 돌같은 네 심장을 버리고 살로 된 심장을 갖기 위해서 말이다. 심장을 바꾸는 수술을 어떤 식으로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 내가 막 질문을 제기하려는 순간 리드 부인이 끼어들어서 내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가 직접 대화를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브로크러스트 씨, 제가 3주 전 보낸 편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는 제가 바라는 성격과 성질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로우드 학교에 받아주신다면 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께 이 아이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무엇보다 최악의 결점인 남을 속이는 버릇을 잘 감시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가 브로클 허스트 씨를 속이려 들지 못하게 네가 직접 듣는 자리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리드 부인을 무서워하고 그녀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했다. 내게 잔인하게 상처를 주는 것이 그녀의 본성이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신경 써서 그녀의 말에 복종하고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노력은 여전히 수포가 되거나 위와 같은 말로 보답을 받았다. 지금 낯선 사람 앞에서 그런 비난을 듣자 마음이 쓰라렸다. 그녀가 내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해놓고는 벌써 그것으로부터 희망을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는 느낌이 어렴풋이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 해도 그녀가 내 앞길에 혐오와 매정함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브로클 허스트 씨가 보는 앞에서 교활하고 유해한 아이로 바뀌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 나는 터져나오려는 흐느낌을 참으려고 애쓰면서 내 고통의 무기력한 증거인 눈물방울을 서둘러 닦으며 생각했다. 사실 속임수는 어린아이에게는 딱한 결점이죠. 브로클 허스트 씨가 말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의 운명은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구렁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 애를 잘 감시하라고 시키겠습니다, 리드 부인. 템플 선생과 다른 선생들에게 지시해 놓겠습니다. 저는 저 아이가 장래의 가망에 맞게 쓸모있고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받길 바랍니다. 내 은인이 계속했다. 그리고 방학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 아이를 방학 때에도 계속 로우드에서 지내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현명하신 결정을 하셨습니다, 부인.
브로클 허스트 씨가 대답했다. 겸손함은 기독교인의 미덕입니다. 특히 로우드 학생들에게 적합한 미덕이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그 미덕을 함양시킬 수 있게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오만함이라는 세속적인 감정을 학생들에게서 가장 잘 억제시킬 수 있을지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분 좋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제 둘째 딸인 오거스타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학교를 방문했다가 돌아오자마자 외치더군요. 아, 친애하는 아버지, 로우드 여학생들 모두가 너무나 조용하고 소박해 보였어요. 모두 머리는 빗어서 귀 뒤로 넘기고 긴 앞치마를 입고 외투밖에 그 작은 삼배 주머니를 달고 있는 모습이 흡사 가난한 집 아이들처럼 보였어요. 그 애가 그러더군요. 한 번도 비단 옷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제 옷과 엄마 옷을 쳐다보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진정 바라는 상태예요. 리드 부인이 대꾸했다. 온 영국을 뒤졌더라도 제인 에어 같은 아이한테 더 딱 들어맞는 학교를 찾아낼 수 없었을 거예요. 친애하는 브로클 허스트 씨, 일관성 말이에요. 저는 모든 일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인, 일관성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의무 중 으뜸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로우드 학교와 연관된 모든 면에서 준수되어 왔습니다. 소박한 음식과 검소한 복장, 투박한 시설, 강건하고 적극적인 습관, 그것이 기숙사와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의 일과 체제입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로우드의 학생으로 받아들여 그곳에서 저 애의 처지와 장래 전망에 맞게 훈련을 시켜주실 거라 믿어도 되겠죠? 부인, 그러셔도 됩니다. 저 애를 선택된 식물들이 온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애가 그런 선택을 받은 것의 헤아릴 수 없는 특권에 대해 감사를 표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저 애를 보내도록 할게요. 브로클 허스트 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점점 더 넌더리가 나는 책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요. 물론이지요. 당연합니다, 부인. 이제 그만 작별을 고해야겠습니다. 저는 1, 2주 후에 브로클 허스트 관으로 돌아갑니다. 친한 친구인 부감독이 절 빨리 떠나지 못하게 잡는군요. 저 아이를 받아들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템플 선생에게 신입생이 갈 것이라고 통지를 보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브로클 허스트 씨. 부인과 큰 따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오거스타와 시어도어, 브루턴 브로클 허스트 도련님에게도요. 그러겠습니다, 부인. 꼬마 아가씨, 여기 어린이 지침서가 있다. 기도하면서 읽어보아라. 특히 거짓말과 속임수에 중독된 못된 아이 마르타주의 매우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 부분을 읽어보렴. 이 말과 함께 브로클 허스트 씨는 표지가 달린 얇은 소책자 한 권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마차를 대령했다는 종소리가 울리자 그는 떠났다. 리드 부인과 나 단둘만 남았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리드 부인은 그 당시 37살 정도였다. 그녀는 체격이 건장하고 각진 어깨에 팔다리가 튼튼했다. 키가 크지 않았고 비만은 아니었지만 뚱뚱했다. 얼굴은 상당히 컸고 아래턱 부분이 매우 발달해서 무척 튼튼해 보였다. 이마는 낮았고 턱은 크고 튀어나왔으며 입과 코는 그런대로 보통 크기였다. 옅은 눈썹 아래에서 동정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눈이 반짝였다. 또한 피부는 거무스름하고 칙칙했으며 머리는 거의 담한 갈색에 가까웠다. 그리고 체격은 매우 건장해서 병이 그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정확하고 유능한 관리자였으며 집안의 식솔과 소작인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자식들은 매우 이따금씩 그녀의 권유에 맞섰고 그것을 조롱했다. 그녀는 옷을 잘 입었고 멋진 옷을 돋보이기에 적합한 풍채와 외양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안락의자에서 몇 야드 떨어진 낮은 스툴에 앉아 나는 그녀의 모습과 얼굴을 뜯어보았다. 내 손에는 거짓말쟁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야기한 작은 책이 들려 있었다.
적절한 경고로 읽어보도록 권유받은 책이었다. 방금 전에 일어난 일, 리드 부인이 나에 대해 브로클 허스트 씨에게 한 말, 그들이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전부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서 아프게 찔러대고 있었다. 그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명하게 들었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쓰렸었다. 그러자 다시 마음속에서 울컥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리드 부인이 바느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못 박힌 듯 나를 빤히 바라보았고 동시에 그녀의 손가락들도 날렵한 움직임을 멈췄다. 방에서 나가라. 요가실로 돌아가. 그녀가 명령을 내렸다. 내 표정에나 다른 뭔가에 기분이 상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무척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억누르며 말했다. 나는 일어나 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는 방을 가로질러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나는 반드시 말해야만 했다. 나는 심하게 짓밟혔고 반드시 보복을 해야 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적대자에게 안갚음 해줄 힘이 내게 남아있었던가? 나는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모아 퉁명스럽게 그것을 쏟아부었다. 나는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외숙모를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외숙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존 리드 빼놓고 외숙모를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끔찍하게 싫어해요. 그리고 거짓말쟁이에 관한 이 책은 외숙모 딸인 조지아나에게 주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애니까요. 리드 부인의 두 손은 여전히 바느질감 위에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얼음 같은 그녀의 눈이 계속 내 눈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더 할 말이 남았니? 그녀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 나이의 적수에게 말할 때나 쓸 법한 어조로 물었다. 그녀의 그 눈빛과 목소리에 내가 품고 있던 모든 반감이 흔들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떨리면서 억제할 수 없는 흥분에 사로잡혀 나는 말을 계속했다. 당신이 나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라 다행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외숙모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커서도 절대 만나러 오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외숙모를 얼마나 좋아했고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날 지독하게 구박했다고 말해줄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제이네요? 어떻게 감히냐고요, 리드 부인? 어떻게 감히냐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내가 아무 감정도 없는 줄 알아요? 눈꽃만큼의 사랑이나 친절함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는 살 수 없어요. 당신은 인정물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으려야 찾을 수 없어요. 당신이 어떤 식으로 나를 붉은 방에 쳐넣었는지, 얼마나 거칠고 난폭했는지, 내가 괴로움과 고통으로 숨이 막혀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절 용서해 주세요. 리드 외숙모님 하고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도 매정하게 나를 그곳에 가둬둘 수 있었는지 죽는 날까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내게 내린 벌은 고약한 당신의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때리고 넘어뜨렸기 때문이었어요. 누가 물으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해줄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못되고 모진 사람이에요. 당신이야말로 거짓말쟁이라고요. 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내 마음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야릇한 자유와 승리감으로 부풀어 오르고 후련해지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굴레가 떨어져 나가고 생각지도 않았던 자유 속으로 헤치고 들어간 느낌이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감정이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 리드 부인이 겁을 먹은 것 같았다. 그녀의 바느질감이 무릎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녀가 양손을 들어올리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마치 울음이라도 터뜨릴 듯이 얼굴을 찡그리기까지 했다. 제인,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니? 왜 그렇게 심하게 몸을 떠는 거니? 물 좀 마실래? 아니요, 리드 부인. 달리 더 원하는 건 없니, 제인? 다시 말하지만 나는 네 친구가 되고 싶다. 당신하고는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브로클러스트 씨에게 내 성격이 고약하고 남을 속이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어요. 로우드의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줄 거예요. 제인, 네가 뭘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아이들한테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줘야 하는 거야. 속이는 것은 내 결점이 아니에요. 내가 격렬하고 높은 목소리로 외쳤다. 그렇지만 너는 걸핏하면 욱하고 성을 내잖니, 제인. 그건 너도 인정해야지. 자, 이제는 육아실로 돌아가렴. 자, 착하지? 잠깐 누워있으렴. 내가 착하다고요?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학교로 보내줘요, 리드 부인. 여기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를 곧 학교에 보낼 작정이었는데 리드 부인이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바느질감을 모아 방에서 급히 나가버렸다. 나는 그곳에서 혼자 전투의 승자로 남았다. 그것은 가장 힘든 전투였고 내가 얻은 최초의 승리였다. 나는 브로클 허스트 씨가 서 있었던 양탄자 위에 한동안 서서 정복자의 고독을 만끽했다. 처음에는 혼자 미소를 지으며 우쭐해했다. 그러나 이런 격렬한 기쁨은 빠르게 뛰고 있던 맥박의 고독만큼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어린애가 어른과 맞서 싸우고 격렬한 감정을 아무렇게나 폭발시키고 나면 결국에는 고통스러운 후회와 오싹한 반작용을 겪게 되는 법이다. 리드 부인을 비난하고 위협하던 내 마음을 적절히 비유하자면 그것은 번득이며 활활 타오르면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불붙은 히스 언덕과 같았으리라. 불꽃이 잦아든 후 새까맣게 변한 언덕의 모습은 1시간 동안 조용히 반성을 하고 나서 내 행동이 얼마나 무모했으며 미움받고 미워하는 내 처지가 얼마나 처량한지 깨달았을 때의 내 심정을 똑같이 적절하게 나타내 주었을 것이다. 복수라는 것을 나는 처음으로 맛보았다. 향기로운 포도주처럼 그것을 마시고 나자 따뜻하고 독특한 맛이 났다. 그러나 금속성의 살을 파고드는 것 같은 뒷맛은 마치 독을 마신 듯이 느껴졌다. 나는 기꺼이 리드 부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녀가 나를 2배로 경멸하면서 혐오하게 될 뿐이고 결국에는 내 천성의 온갖 거친 충동이 다시 흥분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반은 경험을 통해서 반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거친 말을 내뱉기보다 더 나은 정신력을 발휘하고 싶었다. 심한 분노의 감정보다 덜 험악한 감정을 기를 수 있는 자양분을 찾고 싶었다. 아라비아 이야기 책을 한 권 집어들고 앉아서 그것을 읽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책의 내용이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갖 생각이 나 자신과 이전에는 되게 매혹적이라고 여겨졌던 지면 사이에서 계속 넘실거렸다. 거실의 유리문을 열었다. 관목 숲은 매우 고요했다. 태양이나 미풍에 녹은 곳 없이 검은 서리가 땅 위를 온통 뒤덮고 있었다. 나는 프록의 치맛자락으로 머리와 팔을 감싼 다음 수확하고 난 뒤 텅 빈 농장으로 나갔다. 그러나 조용한 나무들과 떨어져 있는 전나무 솔방울들, 지나간 바람에 무더기로 휩쓸렸다가 지금은 함께 굳어있는 얼어붙은 가을의 유물인 젓갈색 잎들에서 아무런 기쁨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나는 대문에 기대서 풀을 뜯는 양떼도 없이 짧은 풀이 시들어 하얗게 바랜 텅 빈 들판을 바라보았다. 날이 매우 흐렸다. 곧 눈이라도 펑펑 쏟아질 것 같은 매우 우중충한 하늘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그때부터 이따금씩 눈발이 하늘에 비치더니 얼어붙은 길과 희끗희끗한 풀밭 위로 내려앉아 녹지 않았다. 나는 정말로 참담함을 느끼며 그곳에 서서 계속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제인, 어디 있니? 점심 먹으러 와. 벳이었다. 나는 분명 듣고 있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경쾌하게 길을 따라 걸어왔다. 못된 말썽꾸러기 같으니라고 그녀가 말했다.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왜 안 오는 거니?
비록 그녀가 평소처럼 기분이 약간 언짢아 있었다 해도 내가 그동안 하고 있던 생각과 비교하면 배씨의 존재는 기분 좋았다. 사실 리드 부인과 싸워서 이기고 난 후라 배씨의 일시적인 짜증에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다. 오히려 나는 그녀의 발랄하고 밝은 기분을 즐기고 싶었다. 나는 양팔로 그녀를 감싸며 말했다. 가요 배씨, 야단치지 말아요. 그 행동은 평소의 내 어떤 모습보다도 더 솔직하고 대담했다. 어쩐 일인지 그녀가 이에 기분이 좋아진 듯했다. 정말 이상한 아이야, 제인 양은. 그녀가 나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망아지처럼 혼자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그런데 곧 학교에 가는 거지?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불쌍한 배씨랑 헤어지는 것이 섭섭하지 않아? 배씨가 날 신경이나 쓰나요? 맨날 혼내기만 하잖아요. 그거야 네가 정말로 이상하고 겁에 질린 숫기 없는 꼬마니까 그렇지. 더 배짱이 있어야지. 아이고, 그러다 더 두들겨 맞으라고요? 말도 안 돼. 그렇지만 네가 약간 심하게 구박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해.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가 날 보러 와서는 그러셨어. 당신 자식이 너 같은 처지가 되길 바라진 않으신다고. 자, 들어가자. 좋은 소식이 있어.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배씨. 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슬픈 눈으로 날 쳐다보다니. 그런데 마님이랑 아가씨들과 존 도련님은 오늘 오후에 차 마시러 외출하실 거야. 너는 나랑 차를 마시자. 요리사에게 너를 위해 작은 케이크를 구워달라고 부탁할 거야. 그런 다음에 네 장롱 정리하는 걸 좀 도와주렴. 곧 네 짐을 싸야 하니까. 마님은 너를 하루나 이틀 후에 게이츠에 대해서 떠나보낼 작정이시오. 가져가고 싶은 장난감은 다 가져가도 돼. 배씨, 내가 떠날 때까지 야단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요. 아, 그럼아. 그렇지만 네가 굉장히 착한 아이라는 걸 명심해라. 날 무서워하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좀 날카롭게 굴 때는 말대꾸를 하지 마. 그게 얼마나 화를 돋우는지 몰라. 배씨,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배씨한테 익숙해졌으니까요. 아마 곧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될 거예요. 네가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면 그들이 널 싫어할 거야. 배씨가 그러는 것처럼요. 나는 널 싫어하지 않아. 다른 아이들보다 널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표시를 한 적이 없잖아요.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런데 네 말투가 많이 달라졌구나.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고 대담해졌지? 아, 곧 배씨에게서 멀리 떠날 테고 나는 나와 리드 부인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 말하려다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나와 헤어지게 되니까 시원하니? 전혀요, 배씨. 사실 지금은 살짝 섭섭해요. 지금은 살짝이라고? 우리 꼬마 아가씨는 어쩌면 이렇게 쌀쌀하게 말을 하는지. 내가 키스해달라고 하면 분명히 넌 안 해줄 거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든다고 말이야. 키스해줄게요, 기꺼이. 고개를 숙여봐요. 배씨가 몸을 수그렸다. 우리는 서로 포옹했고 나는 편안해진 마음으로 그녀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오후는 평화롭고 조화롭게 지나갔다. 밤에는 배씨가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장 달콤한 노래를 불러주었다. 내게도 햇살처럼 환한 때가 있었다. 1월 19일 아침 채 5시가 되기도 전에 배씨가 내 방으로 촛불을 들고 왔을 때 나는 이미 일어나서 옷을 다 차려입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들어오기 반 시간 전에 일어나서 침대 옆의 좁은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막 지고 있는 반달의 달빛에 의지해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다. 그날 아침 6시에 나는 문지기의 집 앞을 지나가는 마차를 타고 게이츠헤드를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은 배씨뿐이었다. 그녀는 육아실의 난로불을 켜고 그곳에서 내 아침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여행 생각이 들떠 있을 때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는 거의 없다. 나도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배씨가 나를 위해 준비한 끓인 우유 몇 숟가락과 빵을 권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자 종이에 비스킷을 몇 개 싸서 내 가방에 넣어주었다. 그런 다음 내게 긴 외투를 입히고 보닛을 씌워주고는
자신도 숄로 몸을 감싸고서 함께 육아실을 나왔다. 리드 부인의 침실을 지날 때 그녀가 물었다. 들어가서 마님께 작별 인사를 드릴 거니? 아니요, 배씨. 어젯밤 배씨가 저녁 식사를 하러 간 동안 외숙모가 내 방에 들르셔서 아침에 외숙모나 사촌들을 깨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외숙모는 자기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남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불로 얼굴을 감싸고 벽 쪽으로 돌아 누워 버렸어요. 그건 잘못했네, 제인 양이. 정말 잘한 거예요, 배씨. 당신의 마님은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적이었어요. 제인 양,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홀을 지나 현관문을 나왔을 때 내가 외쳤다. 게이츠헤드, 잘 있어. 달이 져서 매우 깜깜했다. 배씨가 들고 온 등불에 막 녹아서 젖은 계단과 질퍽한 자갈길이 살짝 보였다. 겨울 새벽은 으스스하고 쌀쌀했다. 마찻길로 서둘러 내려갈 때 이가 덜덜 떨렸다. 문지기의 오두막집에 불이 하나 켜져 있었다. 우리가 도착하자 문지기의 아내가 막 난로불을 지피고 있었다. 전날 저녁 미리 내려다 놓은 내 짐가방이 문간에 끈으로 묶인 채 세워져 있었다. 6시까지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 6시가 되자마자 멀리서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서 마차가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문으로 가서 마차의 불빛이 어둠 속을 뚫고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 애 혼자 가는 거예요? 문지기의 아내가 물었다. 네. 얼마나 가야 하는데요? 50마일이래요. 정말 먼 길이네요. 리드 부인은 저 애 혼자 그 먼 곳에 맡기는 게 걱정도 안 되나 봐요. 마차가 멈춰섰다. 손님들을 태우고서 내필의 말이 끄는 마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차장과 마부가 빨리 타라고 큰 소리로 재촉했다. 짐가방이 올려졌다. 배씨의 목에 매달려 키스를 하던 나는 억지로 떼내졌다. 제발 그 애를 잘 보살펴 주세요. 그녀가 나를 안으로 들어올리는 차장에게 소리쳤다. 네, 네. 차장이 대답했다. 그가 문을 탁 하고 치자 출발!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나는 배씨와 게이츠헤드로부터 떨어져서 알 수 없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내가 머나먼 신비스러운 곳으로 간주했던 어딘가를 향해 쏜살같이 실려갔다. 여행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다. 하루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고 수백 마일의 길을 달린 듯했던 기분만 기억난다. 여러 도시를 지났고 꽤 큰 도시에서 마차가 멈춰섰다. 말들이 마차에서 풀렸고 승객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 내렸다. 나는 여관으로 안내되었다. 차장이 내게 식사를 좀 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내가 식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나를 커다란 방에 남겨두고 갔다. 방 안 양쪽 끝에 난로가 놓여 있었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벽의 높은 곳에는 악기로 가득 찬 빨간색 작은 발코니가 있었다. 방 안을 오랫동안 이리저리 서성거리다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 누군가가 날 유괴해 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겼다. 나는 유괴범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배씨가 난로가에서 들려준 이야기에 유괴범들이 아이들을 잡아다 부려먹는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차장이 돌아왔다. 다시 나는 마차에 태워졌고 내 보호자가 자기 자리에 올라타서 힘없이 울리는 뿔피리를 불자 우리는 엘시의 자갈길 위로 덜거덕거리며 출발했다. 그날 오후에는 비가 내리고 안개가 약간 끼기 시작했다. 석양이 가까워지자 게이츠헤드에서 매우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마차는 더 이상 읍을 지나지 않았다. 시골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큰 잿빛 언덕들이 지평선 위로 높이 솟아올라 있었다. 황혼이 깊어갈 무렵 우리는 숲 때문에 깜깜해진 계곡을 따라 내려갔다. 밤이 되어 전망이 흐려지고 나서 한참이 지나자 나무들 사이로 빠르게 불어오는 거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마음이 진정된 나는 마침내 잠이 들었다. 그러나 막 선잠이 들려는 순간 갑자기 마차가 멈춰서는 바람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마차 문이 열리자 하녀처럼 보이는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등잔불빛에 그녀의 얼굴과 옷이 보였다. 제이네어라는 여자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네 하고 대답하자 나는 곧 마차에서 내려졌다. 내 짐가방을 내려놓은 다음 마차는 즉시 떠났다. 오랫동안 앉아있었던 탓에 온몸이 뻣뻣했고 마차 소리와 움직임에 정신이 없었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비바람과 어둠이 사방에 가득했다. 그러나 곧 눈앞에 담장과 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새 안내인과 함께 이 문을 지나갔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가 문을 잠갔다. 창문이 많이 나 있고 몇몇 창에는 불이 켜져 있는 집이 건물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집들이 보였다. 우리는 빗물을 튀기며 넓은 자갈길을 따라 올라가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녀는 복도를 지나 난로불이 타고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나를 혼자 두고 가버렸다. 나는 서서 불을 쪼이며 언손을 녹인 다음 방 안을 둘러보았다. 촛불이 켜있지 않았지만 난로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통해 이따금씩 벽지 바른 벽과 양탄자, 커튼과 반짝이는 마호가니 가구가 보였다. 게이츠 헤드의 응접실만큼 넓거나 화려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편안한 거실이었다. 내가 벽에 걸린 그림의 주제를 알아내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등불을 든 사람이 들어왔다. 또 한 사람이 그 뒤를 바싹 따라왔다. 첫 번째 사람은 검은 머리와 검은 눈에 이마가 창백하고 넓은 키가 큰 숙녀였다. 몸매는 부분적으로 숄로 감싸고 있었고 그나마한 얼굴에 자세가 곧았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혼자 보내다니. 그녀가 탁자 위에 촛불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는 1, 2분 동안 나를 찬찬히 뜯어보더니 덧붙였다. 빨리 잠자리에 들게 하는 편이 낫겠어요. 피곤해 보이네요. 피곤하니? 그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물었다. 조금요. 그리고 배도 고플 거예요. 틀림없이. 재우기 전에 저녁을 먹이도록 해요. 밀러 선생님. 부모님 곁을 떠나 학교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이니 꼬마야?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그녀에게 설명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는지 물었고 다음에는 나이와 이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지 바느질을 할 줄 아는지 물었다. 그런 다음 집게손가락으로 내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착한 아이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하고는 나를 밀러 선생님과 함께 내보냈다. 나와 헤어진 숙녀는 29살 정도 되어 보였고 나와 함께 방을 나온 숙녀는 몇 살 더 어려 보였다. 첫 번째 숙녀는 목소리와 표정과 분위기로 내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밀러 선생님은 더 평범했다. 근심 걱정으로 얼굴은 여유였지만 혈색은 좋아 보였다. 항상 가까이에 해야 할 일이 쌓여있는 사람처럼 걸음걸이와 행동이 빨랐다. 그녀는 보조교사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 그랬다. 그녀에게 이끌려서 나는 불규칙하게 지어진 큰 건물의 여러 방과 복도를 지났다. 마침내 우리가 지나온 건물 곳곳에 감돌던 약간은 무시무시한 정적으로부터 벗어나자 윙윙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우리는 곧 양쪽 가장자리마다 2개씩 엄청나게 많은 탁자들이 늘어선 넓고 길쭉한 방에 들어섰다. 탁자 위에는 촛불이 하나씩 켜져 있었고 9이나 10살에서 12살에 이르는 나이가 제각각인 여자아이들이 긴 의자에 빙 둘러앉아 있었다. 희미한 촛불빛으로 보이는 그들의 수는 실제로는 80명을 넘지 않았지만 내게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 보였다. 그들 모두 이상한 모양의 갈색 모직옷을 입고서 하나같이 긴 리넨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자습 시간이었고 그들은 내일 공부할 것을 열심히 외우고 있었다. 내 귀에 들리는 윙윙거리는 소리는 그들이 소리 죽여 암송하는 소리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결과였다.
밀러 선생님이 내게 문 옆의 긴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고는 긴 방의 안쪽 끝으로 걸어가서 큰 소리로 말했다. 반장들, 교재를 모아서 치워요. 각 탁자에서 키 큰 여학생 4명이 일어나 돌아다니며 책들을 모아 치웠다. 밀러 선생님이 다시 명령을 내렸다. 반장들, 저녁 식사 접시를 가져와요. 키 큰 여학생들이 나가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인분씩 음식이 담겨 있고 한가운데에 물 주전자와 잔이 놓인 접시를 하나씩 들고 곧 돌아왔다. 1인분씩 음식이 돌려졌다. 잔이 공용이었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한 모금씩 물을 마셨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 그러나 흥분과 피로로 인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런데 그제서야 나는 그것이 얇은 규리빵을 잘게 썰어놓은 것임을 알았다. 식사가 끝나고 밀러 선생님이 기도를 드렸다. 모든 반이 둘씩 줄을 지어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제는 피곤함에 지쳐서 나는 침실이 교실처럼 굉장히 길다는 것 말고는 어떻게 생긴 방인지 거의 알아차리질 못했다. 오늘 밤 나는 밀러 선생님과 같은 침대에서 잘 예정이었다. 내가 옷 벗는 것을 선생님이 도와주었다. 자리에 누워서 나는 길게 여러 줄로 놓인 침대들을 바라보았다. 각 침대가 재빨리 2사람으로 채워졌다. 10분 후에 켜져 있던 단 하나의 불이 꺼졌고 고요함과 완전한 어둠 속에서 나는 잠이 들었다. 밤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너무 피곤해서 꿈도 꾸지 않았다. 딱 한 번 잠에서 깼을 때는 바람이 사납게 휘몰아치면서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밀러 선생님이 내 옆에서 자고 있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시끄럽게 종이 울리고 있었다. 여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있었다.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상태였고 한두 대의 골풀 양초가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나도 마지못해 간신히 일어났다. 혹독하게 춥고 와들와들 떨려서 나는 최대한 옷을 잘 걸친 다음 빈 세면기가 났을 때 세수를 했다. 그러나 빈 세면기가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방 한가운데 놓인 세면대에서는 6명이 한 개의 세면기를 써야 했다. 다시 종이 울렸다. 모두 둘씩 줄을 지어 순서대로 계단을 내려간 다음 희미하게 불이 켜진 추운 교실로 들어갔다. 여기서 밀러 선생님이 기도를 드린 다음 소리쳤다. 각반 편성. 몇 분 동안 큰 소동이 이어졌고 그 사이 밀러 선생님은 계속 조용히 질서를 지켜요를 외쳐댔다. 소란이 가라앉았을 때 학생들이 모두 4개의 의자 앞에 4개의 반원 형태로 정렬해 있는 모습이 보였다. 모두 손에 책을 들고 있었고 빈 의자 앞의 각 탁자 위에는 성서처럼 보이는 큰 책이 한 권 놓여 있었다. 몇 초 동안 침묵이 이어졌다가 곧 알아들을 수 없이 낮게 윙윙거리는 사람들 소리로 채워졌다. 밀러 선생님이 이반 저반을 걸어다니며 이 불분명한 소리를 잠재웠다. 멀리서 종이 울렸다. 즉시 새 숙녀가 방으로 들어와 각자 탁자로 가서는 자리를 잡았다. 밀러 선생은 문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어린 학생들이 둥글게 모여있는 4번째 비어있는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이 하급반으로 불려가서 제일 끝자리를 배정받았다. 이제 일과가 시작되었다. 그날의 본기도가 반복되었고 성서의 구절을 읽은 다음에는 1시간 동안 성서의 여러 장을 읽는 것이 이어졌다. 이 예배가 끝날 무렵에는 완전히 동이 텄다. 지칠 줄 모르는 종이 이제 4번째로 울렸다. 각 반은 줄을 지어 정렬한 다음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다른 방으로 행진에 들어갔다. 무언가 음식을 먹게 된다는 기대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 전날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배가 고파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식당은 컸지만 천장이 낮고 음침한 방이었다. 2개의 긴 식탁 위에는 뭔가 뜨거운 것이 담긴 동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이 음식에서는 전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냄새가 풍겼다. 음식을 삼켜야 하는 사람들이 코에 음식 냄새가 닿았을 때 모두가 한결같이 불만스러움을 표시하는 모습이 보였다. 행렬이 선두인 첫 번째 학급의 키 큰 여학생들로부터 지겨워 포리지를 또 태워 먹었어 라며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히 누군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밀러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상급반 선생님 중 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작고 가무잡잡한 사람으로 맵시 있게 옷을 입었지만 약간 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한 식탁의 맨 끝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더 풍만한 숙녀가 다른 식탁을 관장하고 있었다. 그 전날 밤에 내가 맨 처음 보았던 숙녀를 찾아보았지만 허사였다.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밀러 선생님이 내가 앉은 식탁의 맨 끝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나중에 프랑스어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하고 외국인같이 생긴 나이 많은 숙녀가 다른 식탁의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긴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 찬송가를 불렀다. 그런 다음 하인이 선생님들에게 차를 가져왔고 식사가 시작되었다. 배가 고파서 이제 거의 기절할 것 같았던 나는 맛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내 몫의 음식에서 한두 숟가락을 개걸스럽게 떠먹었다. 그러나 처음에 느꼈던 격렬한 허기가 조금 무디어지고 나자 내가 구역질 나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운 포리지는 거의 썩은 감자만큼이나 지독하다. 허기 자체도 곧 그것에 넌더리를 낸다. 숟가락들이 천천히 움직였다. 모든 여학생이 음식을 맛본 다음 그것을 삼키려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런 노력을 곧 포기했다. 아침 식사는 끝이 났지만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아침밥을 먹지 못했다. 우리는 먹지도 못한 식사에 대해 감사기도를 다시 올리고 두 번째 찬송가를 부른 다음 교실로 가기 위해 식당을 나왔다. 나는 꼴찌로 나가는 학생들 속에 끼어 있었다. 내가 식탁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한 선생님이 포리지 동이를 가져다가 맛을 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다른 선생님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 불쾌함이 역력히 드러났다. 그들 중 뚱뚱한 선생님이 속삭였다. 지독한 음식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15분이 지난 후 다시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교실은 지독히 소란스러웠다. 그 시간 동안에는 큰 소리로 보다 자유롭게 떠드는 것이 허용되는 듯했고 그들은 그 특권을 마음껏 이용했다. 모든 대화가 포리지에 관한 것이었고 모두가 그 음식에 대해 가차없이 비난을 가했다. 불쌍한 학생들, 그것만이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위안이었다. 지금은 선생님들 중에서 밀러 선생님만이 교실 안에 있었다. 키 큰 여학생들이 그녀 주변에 몰려들어서 심각하고 뚱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의 입에서 브로클 허스트 씨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러자 밀러 선생님이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학생들이 분노를 감히 달래보려고 크게 애쓰지는 않았다. 틀림없이 그녀 역시 같이 분노하고 있었다. 교실의 시계가 9시를 알리자 밀러 선생님이 함께 있던 무리에서 빠져나와 교실 한복판에 서서 소리쳤다. 조용히 각자 자기 자리로. 곧 기강이 잡혔다. 5분이 지나자 소란스러웠던 무리는 질서정연해졌고 왁자지껄 바벨탑처럼 떠들어대던 상태가 잠잠해져서 비교적 조용해졌다. 상급반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직도 모두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방의 사면을 따라 놓인 긴 의자에 줄을 지어서 80명의 여학생들이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그들 모두 기묘하게 보였다. 모두 머리카락을 밑에서부터 바싹 잡아당겨 꾸밈없이 쫙 펴서 빗었기 때문에 곱슬곱슬하게 말린 머리카락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목 주변에 좁은 깃장식이 높게 달린 갈색 옷을 입고 옷 앞자락에는 일할 때 주머니 용도로 쓰일 리넨으로 만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차는 주머니같이 생긴 작은 주머니를 달고 있었다.
또한 모두 털 양말에 금속 버클로 고정되는 촌스러운 신발을 신고 있었다. 이런 옷을 입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20명 이상은 완전히 성숙하게 자란 소녀들, 아니 젊은 아가씨들처럼 보였다. 그런 옷차림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았고 아무리 예쁜 여학생이라도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나는 계속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따금씩 선생님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내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하나도 없었다. 뚱뚱한 선생님은 약간 거칠어 보였고 머리가 검은 선생님은 약간 무서워 보였으며 외국인 선생님은 사납고 괴상해 보였다. 불쌍한 밀러 선생님은 얼굴빛이 푸르죽죽하고 고생에 찌들고 과로에 시달린 것 같았다. 내 시선이 이리저리 이 얼굴 저 얼굴로 옮겨다니고 있을 때 하나의 용수철에 의해 튕겨나간 것처럼 학교 전체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구령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각 반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 시선이 향하는 쪽을 바라보다가 어젯밤 나를 맞아준 사람을 발견했다. 그녀는 긴 방의 맨 끝부분 난로가에 서 있었다. 방 양쪽 끝에는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두 줄로 늘어선 여학생들을 조용히 엄숙하게 훑어보았다. 밀러 선생님이 다가가서 그녀에게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대답을 듣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큰 소리로 말했다. 일반 반장, 지구의를 가져와요. 지시사항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 상의를 받은 그 숙녀가 방 안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눈으로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감탄에 맞지 않았던 그 경외의 감정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걸 보면 나는 존경심을 표현하는 상당히 큰 기관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환한 대낮에 보니 그녀는 키가 크고 피부가 희고 균형 잡힌 몸매를 하고 있었다. 다정함이 담겨있는 갈색 눈동자와 연필로 그린 것 같은 주변의 긴 속눈썹 때문에 그녀의 넓은 이마가 덜 창백해 보였다. 그녀의 양쪽 관자놀이에는 매우 진한 갈색 머리가 유행에 따라 동글동글하게 말려 있었다. 그 당시에는 머리를 매끈하게 묶는다거나 고수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녀의 드레스 역시 당시의 유행을 좇아 보라색 천에 검정 벨벳으로 스페인식 장식을 달아 변화를 주었다. 금시계가 그녀의 허리띠에서 반짝였다. 그때는 지금처럼 시계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 창백하지만 맑은 안색과 품위 있는 분위기와 몸가짐처럼 그녀의 모습을 완성시킬 수 있는 여러 세련된 특징들도 추가시켜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적어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명확하게 템플 선생님의 외모에 대한 정확한 인상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교회에 심부름으로 기도서를 가져가게 되었을 때 거기 적혀있던 이름을 보고 선생님의 이름이 마리아 템플이라는 것을 알았다. 로우드 학교 교장 선생님, 이 숙녀가 바로 교장 선생님이었다. 이 탁자 위에 놓인 한 쌍의 지구의 앞에 자리를 잡은 다음 제일 상급반 학생들을 자기 주변으로 불러 모아놓고 지리 수업을 하기 시작했다. 하급반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불러 모았다. 역사와 문법 등의 암송이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글쓰기와 산수가 이어졌고 템플 선생님이 나이 많은 여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다. 각 수업 시간은 시계로 측정되었고 마침내 시계가 12시를 쳤다. 교장 선생님이 일어섰다. 학생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수업 종료로 막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모두 잠잠해졌다. 그녀가 말을 계속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틀림없이 배가 고플 것입니다. 점심 식사로 여러분 모두에게 빵과 치즈를 제공하라고 지시해 놓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상당히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책임하에 그렇게 행해질 것입니다. 그녀가 설명하는 어조로 그들에게 덧붙인 다음 즉시 방을 나갔다. 빵과 치즈가 즉시 배급되었다.
전교생이 크게 기뻐하고 좋아했다. 이제는 교정으로 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모두 염색된 옥양목 끈이 달린 거친 밀집 보닛을 쓰고 회색빛 거친 모직 망토를 입었다. 나도 같은 옷차림을 하고 행렬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교정은 안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서 넓게 자리 잡고 있었다. 지붕 달린 베란다가 한쪽으로 쭉 이어져 있었고 넓은 산책길들 사이의 공간은 수십 개의 작은 화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 화단은 학생들이 맡아서 가꾸도록 배정이 되었고 각 화단마다 주인이 정해져 있었다. 꽃이 만발하면 틀림없이 예쁠 것 같았지만 지금은 1월 하순이라 모든 것이 추위로 말라붙고 갈색으로 쇠락해 있었다. 나는 몸을 떨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야외 운동을 하기에는 혹독하게 추운 날이었다. 확실하게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슬비처럼 내리는 누런 안개로 날이 어두컴컴해졌다. 발 밑의 모든 것이 어제의 홍수로 인해 아직도 흥건히 젖어 있었다. 튼튼한 축에 드는 여학생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활발하게 놀이를 하느라 바빴지만 창백하고 마른 많은 여학생들은 추위를 피하고 온기를 찾아 베란다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짙은 안개가 그들이 떨리는 몸속으로 파고들자 이 여학생들 사이에서 잔기침 소리가 자주 들려왔다. 나는 아직 어느 누구와도 말을 나눠보지 않았고 날 주목하는 사람도 전혀 없는 것 같았다. 나는 혼자 서 있었지만 그런 고립감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크게 괴롭지는 않았다. 나는 베란다 기둥에 기대서 회색 망토를 바싹 끌어당겨 몸을 감싸고 꼬집는 것처럼 얼얼한 바깥의 추위와 몸 안에서 날 갉아먹을 듯이 괴롭히는 완전하게 달래지지 않은 허기를 잊으려 애쓰면서 주변을 관찰하고 생각에 잠겨보려 했다. 내 생각은 너무 막연하고 단편적이어서 기록할 만한 가치는 없다.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아직도 얼떨떨했다. 게이츠 헤드와 지난 날의 생활은 측량할 길 없을 정도로 멀리 흘러가 버린 것 같았다. 현재는 막연하고 낯설었다.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추측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수녀원 같은 정원을 둘러본 다음 교사를 올려다보았다. 반은 잿빛으로 낡아 보였지만 나머지 반은 상당히 새 것처럼 보이는 큰 건물이었다. 교실과 기숙사가 포함된 새 건물 부분은 방사형의 격자창을 통해 채광이 되었고 이 창문들 때문에 건물이 교회처럼 보였다. 입구 위에 달린 돌 현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로우드 시설, 건물의 이 부분은 서기 XX년에 이 고장의 브로클허스트 관에 사는 나오미 브로클허스트 여사가 재건축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테오의 복음서 5장 16절. 나는 이 구절을 되풀이해서 읽었다. 그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나는 자선학교가 무슨 의미인지 여전히 곰곰이 생각해보고 첫 구절과 성경 구절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해해보려 애를 쓰고 있었다. 그때 바로 뒤쪽에서 기침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다. 근처 돌 의자에 한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책 위로 몸을 구부리고 독서 산매경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도 책의 제목이 보였다. 라셀라스였다. 이상하지만 결과적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름이었다. 책장을 넘기면서 그녀가 우연히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책이 재밌어? 나는 언젠가는 그녀에게 그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로 이미 작정을 하고 있었다. 마음에 들어. 그녀가 아주 잠깐 사이를 뒀다가 대답했다. 그동안 그녀가 나를 살펴보았다. 무슨 내용인데? 내가 계속 물었다. 낯선 사람과 그렇게 말문을 틀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 그런 행동은 내 본성과 습성과는 정반대였다. 그러나 그렇게 책 읽기에 열중해 있는 그녀의 모습이 내 마음 어딘가에 있는 공감을 자극한 것 같다.
비록 시시하고 유치한 종류이긴 했지만 나 역시 책 읽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심각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한번 봐. 그녀가 내게 책을 주며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말대로 했다. 그러나 잠깐 살펴보자 제목만큼 내용이 마음을 끌진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다. 라셀라스는 내 경박한 취향에는 따분하게 보였다. 요정이나 꼬마 도깨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빽빽하게 인쇄된 지면에 가지각색의 멋진 이야기가 펼쳐져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책을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받은 다음 아무 말 없이 전처럼 열심히 책을 읽는 분위기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대담하게 그녀를 방해하기로 했다. 문 위의 저 돌 현판에 새겨진 글귀가 무슨 뜻인지 알려줄 수 있어? 로우드 시설이 뭐야? 네가 살려고 온 이 집이야. 그런데 왜 그걸 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지? 다른 학교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점이 있는 거야? 여기는 부분적으로 자선 학교야. 너와 나, 그리고 나머지 애들 모두 자선에 의지해서 사는 아이들이야. 너도 고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니? 내가 기억할 수도 없을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어. 여기 있는 여자애들 모두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양친이 모두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곳이 고아들을 교육시키는 시설로 불리는 거야. 우리가 돈을 전혀 안 내는 거야? 공짜로 우리를 데리고 있는 거야? 본인이나 친척들이 돈을 내지. 각자 1년에 15파운드씩. 그렇다면 왜 우리를 구제아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15파운드가 식비와 학비로 충분한 돈은 아니니까. 부족한 돈은 기부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어. 누가 기부를 하는데? 이 근처나 런던에 사는 착한 마음을 가진 여러 신사숙녀들이지. 나오미 브로클허스트가 누구야? 저 현판에 기록된 대로 새 교사를 지은 분이야. 그분 아들이 여기 일을 전부 감독하고 운영하고 있어. 왜? 그분이 이 시설의 회계 담당이자 경영자니까. 그러면 시계를 차고 우리에게 빵과 치즈를 먹게 해주겠다고 말한 그 키 큰 숙녀의 소유가 아니란 말이야? 템플 선생님 것이냐고? 아니야. 그러면 좋겠다. 그 선생님은 전부 브로클 허스트 씨한테서 지시를 받고 따라야 해. 브로클 허스트 씨가 우리가 입는 옷이랑 먹을 것을 전부 사주는 거야. 그분이 여기 살아? 아니, 2마일 떨어진 큰 저택에서 살아. 좋은 분이야? 목사님이야.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어. 키 큰 숙녀가 템플 선생님이라고 했지?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 이름은 뭔데? 볼이 빨간 선생님은 스미스 선생님이야. 우리 재봉 선생님이고 재단을 하셔. 우리가 입을 옷과 프록, 앞치마, 온갖 것은 우리가 직접 다 만드니까. 검은 머리에 몸집이 작은 선생님은 스케쳐드 선생님이야. 역사와 문법을 가르치고 2학년 반의 암송 담당이야. 쇼를 두르고 노란색 리본이 달린 손수건을 허리에 차고 있는 선생님은 피에로 부인이야. 프랑스의 릴 출신으로 프랑스어를 가르쳐. 선생님들이 마음에 들어? 상당히. 몸집이 작고 머리가 까만 선생님하고 무슨 부인? 너처럼 그 선생님 이름을 잘 발음하지 못하겠어. 그 선생님들을 좋아하니? 스케쳐드 선생님은 성질이 급해. 선생님을 화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피에로 선생님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만 템플 선생님이 최고야. 그렇지 않니? 템플 선생님은 매우 착하고 똑똑하셔. 다른 선생님들보다 뛰어나지. 다른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니까. 여기에 오래 있었니? 2년 동안 있었어. 고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여기 있는 게 좋아? 넌 참 묻는 것도 많다. 현재로서는 충분히 답을 해준 것 같아. 이제는 책을 읽고 싶어. 그러나 그 순간 점심 식사를 하러 모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교사로 다시 들어갔다. 식당에 가득 찬 냄새는 아침에 우리의 후각을 자극했던 냄새보다 결코 식욕을 더 돋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가 없었다. 저녁 식사는 2개의 커다란 노쇠 그릇에 담겨서 나왔다. 그릇에서 고약한 기름 냄새를 풍기는 김이 모락모락 솟아올랐다.
음식은 맛없는 감자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이상한 고기를 함께 섞어서 요리한 것이었다. 이 요리는 상당히 푸짐하게 모든 학생에게 배당되었다. 나는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었고 속으로 매일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즉시 교실로 자리를 옮겼다. 수업이 재개되었고 5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에 일어난 일 중에서 유일하게 두드러진 사건은 베란다에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여학생이 역사 수업 시간에 스케쳐드 선생님한테 꾸지름을 듣고 쫓겨나 큰 교실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된 일이었다. 그 벌이 내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처럼 보였다. 특히 그렇게 큰 여학생에게는 더욱 그럴 것 같았다. 그녀는 13살이 넘은 듯 보였다. 나는 그녀가 매우 힘들어하거나 부러워할 줄 알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녀는 모든 시선을 받으며 엄숙하지만 차분하게 서 있었다. 어떻게 저 애는 저렇게 조용하고 의젓하게 이런 일을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자문했다. 만약 내가 저 애의 입장이었다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텐데. 저 애는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초월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 주변이나 앞에 없는 무엇인가를. 백일몽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데 저 애가 지금 백일몽을 꾸고 있는 것일까? 저 애의 시선은 마룻바닥에 고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마룻바닥을 보고 있지 않은 게 분명해. 저 애의 시선은 안으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기억을 되살려서 보고 있는 것 같아. 도대체 저 애가 어떤 아이인지 궁금해. 착한 아이인지 못된 아이인지. 5시 직후에 우리는 작은 찻잔에 커피 한 잔에 갈색 빵 반 조각이 전부인 저녁 식사를 했다. 나는 맛있게 빵을 삼키고 커피를 마셨다. 그러나 그만큼을 더 먹고 싶었다. 여전히 배가 고팠다. 반 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이어진 다음 공부 시간이 되었다. 이어 물 한 잔과 전날 밤 보았던 그 귀리빵이 나왔고 기도를 드린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 로우드에서의 첫날이 그렇게 지나갔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